자, 183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복사에너지의 복사평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됐는데요.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복사평형은 일어나지 않는다 했는데, 복사평형 자체는 흡수한 만큼 방출되는 거니까 대기가 없어도 일어나긴 하겠죠. 그죠? 복사평형이 일어나는 물체 온도는 계속 상승한다 했는데, 온도가 상승하다가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아지면은 이제 평형 상태가 나오는 게 이제 복사평형인 거죠. 답은 3번이고요. 흡수하는 에너지량과 방출량인 에너지가 양이 같을 때를 복사평형이라고 한다. 정확한 거죠. 1번에 3번이고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인데요. 산소가 아니죠. 2번에 1번이고요. 산화 이질소라든지 뭐 오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은 이제 온실 효과에 대한 건데, 대기가 있을 때 지표가 흡수하면서 대기가 흡수하면서 지표를 방출하는 그 부분 때문에 온실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지구의 평균 기온은 가가 나보다 낮다. 맞죠? 우주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량은 가가 나보다 많다 되는데요. 뭐 그렇겠죠? 가는 뭐 100 들어온 만큼 나가는 거고요. 나는 대기가 이제 흡수를 하는 거니까. 디귿은요, 지구의 대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한다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화살표가 아무래도 대기에서 흡수하는 양이 더 많아서 그런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우리 이제 수치를 보시면 조금 더 잘 알 수 있겠죠. 대기와 구름에 의한 흡수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20 정도라면, 대기가 이제 지표에서 흡수하는 게 132였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숫자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지구의 대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지구 복사 에너지를 더 잘 흡수한다. 그래서 3번의 답은 5번이고요. 4번은 온실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이 다 있고요. 페트병의 온도가 더 높은 곳을 고르라 시오 되어 있는데요. 페트병 B가 이산화탄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트병 B가 되겠고, 온실기체 농도가 높아서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5번은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있고요. 지구 반사율은 30%이다. 그쵸? 100 중에서 30이 반사되고 70이 흡수된 거니까,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 양은요, 태양 복사보다 지구 복사가 많다. 방금 했던 그 내용이고요. 태양 복사는 50이라면 50%라면 대기의 흡수 방출은 이제 132니까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 양은 태양 복사는 20이죠. 네, 20%고 지구 복사에서 흡수하는 부분이 132니까 네. 그래서 디귿은 맞고요. 디귿 지표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파장이 길다가 되는데요. 요거는 그렇게 하면 되겠죠. 태양 복사 에너지의 아까 전에 우리 온도, 태양의 온도는 6000켈빈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의 복사 에너지는 약 15도 정도잖아요. 288켈빈. 그래서 복사 에너지라는 건요, 온도가 높을수록 복사 에너지가 커지거든요. 에너지가 커지면은 파장은 짧아져요.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거든요, 빛은. 그래서 파장이 길다가 됐으니까 지표는 에너지가 낮으니까 파장이 길고, 그러니까 지표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지구 복사 에너지잖아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에너지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서 에너지가 낮으니까 파장이 길고, 태양이 방출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온도가 높으니까 에너지가 높고 파장은 짧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번에 다 맞는 거고요.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했을 때 값은 어떻게 될까 되는데요. 지표로 재복사한 에너지 값은 94가 되겠고요. 아까 전에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부분 94가 되겠고, 94보다 커지겠죠. 온실기체 양이 증가하면. 온실기체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산탄소를 방출시키는 요인을 찾으면 되겠죠. 산림을 조성하면 우리가 이제 반대가 되겠고, 이산탄소 농도를 줄이는 효과가 되겠고요. 니은하고 디귿 되겠네요. 가축 사용량을 증가시키거나 화석연료 사용량을 증가한다. 가축 사용량을 증가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테인도 많이 나오고요. 동물의 호흡 과정에서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잖아.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겠죠. 화석연료 사용량은 증가는 당연하겠고요. 그래서 7번에 4번 되겠고요. 8번은 지구 평균 기온이 대체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까지 점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와 지구 평균 기온 변화의 경향성은 대체로 비례해서 우상향한다라는 거. 8번에 5번이고요.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했어요. 대기 중에 있는 온실기체 양이 증가겠죠. 온실기체가 흡수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증가겠죠. 대기에서 지표로 재복사하는 에너지 양이 증가겠죠. 온실효과가 강화되면서 지구온난화는 심해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은 지구온난화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데요. 답은 4번이겠네요. 평균 해수면 높이 상승. 11번은요. 북극해에 있는 얼음, 빙하가 연중 최소일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왼쪽이 오른쪽보다 빙하가 조금 더 많이 녹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는 1979년이라 되어 있는데 나가 1979년, 가가 2012년 되겠네. 해수면의 높이는 더 많이 녹았을 때가 해수면이 더 높은 거니까 가가 나보다 높겠죠. 니은 맞고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낮을 것이다 되는데요. 가가 더 많이 녹아있는 거니까 이산탄소 농도가 더 높아서 온실효과가 강화되고 지구온난화가 심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가 더 높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11번에 2번 되겠고요.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 산림 훼손 방지 정책 시행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이라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이죠. 맞고요.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를 개발한다. 네, 다 맞네요. 기억, 니은, 디귿 5번이고요. 해수면의 높이 편차되어 있는데요. 해가 갈수록 해수면이 점점점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140년 만에 높이 차가 마이너스 200에서 50mm니까 마이너스 200에서 50, 마이너스 150mm 정도가 상승한 거네요. 그죠? 마이너스 150이면 15cm 정도 상승한 거네요.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기간 동안 극지방의 빙하 면적은 감소한 거겠죠.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저지대는 침수했겠죠.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한 열팽창으로 해수면 상승이 되겠죠. 네, 니은 디귿 4번이고요.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과정은 이건 이제 양성 피드백이 되겠는데요.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돼요. 그러면 해수 온도는 증가되겠고요. 극지방의 빙하 면적은 감소하겠고요. 지구 반사율은 감소하겠고요. 지표면에서의 태양 복사 에너지 유입량 혹은 흡수량은 증가하겠죠. 증가하는 값은 이제 A, D가 되겠네요. 2번 되겠고요. 1번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되어 있는데요. G 플러스 H 이게 흡수하는 양이고요. 이게 F와 같느냐? F는 대기가 흡수하는 거니까 G 플러스 H는 F 더하기 C 혹은 C 더하기 F로 하면 되겠죠? 아까 C가 10이었고 F가 132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G가 50이었고 H가 94였잖아. 그러니까 G 더하기 H가 94, F 132 더하기 C 12에서 144 되겠죠? 기억 틀렸고요. 이는 F보다 작다. F는 132였고 어디냐? H가 아니라 E는 20이었고요. F는 130이니까 E는 훨씬 작죠? 니은 맞죠? A가 일정할 때 우주로 방출되는 부분이네요. A가 일정할 때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하면 C 플러스 D의 값은 증가한다 되는데요.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하면 C 플러스 D의 값은 감소되겠죠. 왜? H가 증가하니까. 그지? 아닌가? A가 일정하면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하더라도 어쨌건 C 플러스 D의 값은 일정하다라고 해줘야겠다. 그죠? 대신에 일정한데 흡수되는 만큼이 있기 때문에 흡수량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방출되는 경우는 조금 더 늦어지는 거지. 그치? 늦게 방출되지만 어쨌건 그 들어오는 흡수량과 방출량 값 자체는 일정하겠죠. 그래서 1번은 니은만 맞고요. 2번은 뭐 이제 충분히 아는 내용이고요. 기후 온실기체 농도의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된다. 맞죠? 1980년대 이후에는 자연적 요인은 지구기온이 상승하는 데 기여했다. 인위적인 요인이겠죠. 자연적 요인이요. 극지방에서 지표면의 태양복사 흡수량은 지표면의 태양복사 흡수량은 빙하가 녹았다는 소리니까 2010년대가 더 많았겠죠. 이후가 더 많은 거지. 그래서 2번의 기억이고요. 자, 앞에 복사평형과 온실효과는 그렇게 뭐 어렵거나 하진 않았었고요. 복사평형, 온실효과, 지구온난화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요. 지금 나오는 이제 엘니뇨와 사막화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에서 처음으로 나오는데 사막화는 뭐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엘니뇨가 조금 어려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기 대순환과 해수의 표층 순환을 볼게요. 우리 이제 마찬가지로 기권할 때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이제 극지방에 모자란 에너지가 부족한 부분을 적도의 에너지가 과잉된 썼잖아요. 적도의 에너지 과잉이 이제 극지방의 에너지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데 그게 해수 대순환과 대기 대순환이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대기 대순환은 공기가 이렇게 순환하면서 적도 지방에 남는 열을 가지고 극지방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해수 대순환은 적도 지방에서 뜨거워진 바닷물이 이렇게 위로 상승하면서 섞어주는 역할을 말하는 거죠. 대기 대순환은 지구 전체 규모의 순환이고요. 유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때문에 이제 불균형이 생기는데, 저희도는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 태양 고도가 우리 머리 꼭대기 90도에 있으니까 에너지를 과잉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극지방에서는 비스듬하게 한 30도로 받는 거니까 에너지가 불균형하게 받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는 에너지 과잉, 고위도는 에너지 부족. 이 정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북반구와 남반구에 각각 3개의 순환세포를 형성한다 그랬는데요. 크게 0에서 30도 저희도 지역하고요. 그래서 0에서 30도 사이에 저위도, 그 다음에 30에서 60도 사이에 중위도, 그 다음에 60에서 90도 사이에 극직, 고위도, 요 3개의 공기가 순환하는 곳이 있거든요. 크게 저위도 같은 경우는요, 적도 지역이 뜨겁게 갈궈지잖아요. 그러니까 적도 지역에서 상승을 하고 30도 지역에서 하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순환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똑같이 30도 지역에서는 하강하고 60도 지역에서 하강을 해요. 상승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순환을 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다시 60도 지역에서는 같이 상승하고 90도 지역이 추우니까 이렇게 하강하겠죠. 그러면서 바람이 이렇게 큰 바람이 대기 순환이 이 3개가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보시면 지금 저위도하고 고위도는 같은 방향이잖아요. 이 지표 입장에서. 그런데 여기만 여기 세모할게요. 여기만 지금 중위도 지역만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죠. 이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의해서 지구가 요거와 대기 대순환과 지구 자전에 의해서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의 바람의 방향이 다른데요. 여기 맞나? 그래서 지구 자전의 영향과 이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큰 바람이 이제 부는데 저위도 지방에서는 동풍이 불어요. 이 동풍을 무역풍이라고 해요. 그리고 극지방에서도 이렇게 동풍이 불어요. 이 바람을 극동풍이라고 해요. 극동풍. 둘 다 동풍이에요. 극동풍 맞지? 네. 극지방에 부는 동풍을 해서 극동풍이고요. 여기는 이제 무역풍인데 동풍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반대 방향으로 불잖아. 그래서 중위도 지역만 이렇게 편서풍대가 있어요. 편서풍. 서풍이 한쪽으로 편향돼서 부른다는 뜻이고 서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중위도에 편서풍 지역이 있고 서풍이 부는데 여기에 각각의 이름들이 있긴 하거든요. 대기 대순환에서. 그냥 메모만 해놓으세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헤들리 순환이라는 거거든요. 헤들리라는 사람이 찾아서 헤들리 순환. 그리고 중위도 지역은 페레 순환. 그 다음에 극지방은 그냥 극순환. 방향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대기가 대순환을 한다 정도만 하고 3개로 나눌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위도 지역, 그 다음에 중위도 지역, 고위도 지역이 나눠서 3가지 방식으로 극순환이 이루어진다. 3개로 나눠진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 이거에 의해서 바람이 그냥 중위도에서는 편서풍대가 분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이름은 안 외워도 돼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구과학을 하면 요 이름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때 외우면 되는 거니까 지금 비울 필요는 없고, 그냥 대기 대순환 3개의 세포로 나눠지고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그 다음에 중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바람이 서풍이 분다는 거, 편서풍이라고 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지금 보시면 바람이
저희도 지역에는 무역풍이 불면서 동풍 계열이 불잖아요. 요거는 이제 영도고 여기는 또 이제 30도 S 남반구가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남풍이 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남반구 30도 이후 중위도 지역에서도 이렇게 서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편서풍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지금 하는 이유는요. 똑같이 무역풍이에요. 이 큰 바람에 의해서 뭐가 움직이냐면 해수가 순환하고 큰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밑에 있는 바닷물이 따라서 이렇게 흐르겠죠. 네. 그래서 여기 적어 놓은 거고요.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해수의 표층순환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적도를 기준으로 요 바람을 따라서 북쪽에 있는 그 북반구 30도, 영도에서 30도 지역에서는 북적도 해류가 흘러요. 북적도 해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엘니뇨와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적도 여기에서 30도 사이에는 북적도 해류가 흐르고요. 네. 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동에서 서로 이렇게 흐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화살표가 이거랑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남적도, 남이 0에서 30도 사이에는 남적도 해류가 흐르고요. 이 바람처럼 해류가 서쪽으로, 아니, 뭐라고 하냐? 서쪽이죠. 동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부는 바람이죠. 서풍이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이니까. 동에서 서쪽으로 바람에 따라서 해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여기가 북적도, 적도를 중심으로 남적도 이런 식으로 대기 대순환에 따라서 해류가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요게 지금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 엘니뇨를 일으키는 애들이거든요. 적도 해류가. 그래서 미리 한번 본 거고요. 그래서 북적도 해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쿠로시오 해류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요. 왜 올라오냐 하면 여기가 지금 대륙이 막혀 있으니까 왼쪽으로 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렇게 올라와. 그리고 이 중위도 지역에서 요 편서풍에 따라서 바람이 편서풍에 따라서 이번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북태평양 해류가 흘러요. 그래서 우리는 북적도 해류하고 북태평양 해류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북태평양 해류 같은 경우는 쿠로시오 해류가 지나가가지고 북태평양 해류가 되는 건 이제 우리나라 지나는 거니까 잘 보고 북적도 해류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대기 순환에 의해서 바닷물이 큰 흐름을 일으키는데 적도 지방에는 북적도 해류가 그래서 동에서 서로 이동하고요. 쿠로시오에는 그냥 대륙이 막혀 있으니까 그냥 위에 따라 올라가. 그죠?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동쪽에서 서쪽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밀려오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 있죠. 그리고 위쪽에서는 바람에 의해서 또 이쪽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북태평양 해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밑에는 동에서 서로, 위에서는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흐르니까 자연스럽게 쿠로시오에는 위쪽에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치?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오면 오른쪽에서는 태평양 동쪽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이 있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이 막혀서 또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류가 크게 순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표층 순환이 되겠고, 표층 해수의 순환이 되겠고요. 해수의 표층 순환, 표층 해수의 순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태평양 위주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북적도 해류를 따라서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올라간 다음에 북태평양 해류가 순환하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해류로 내려간다. 그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수의 표층 순환을 보시면 표층 해류의 발생은 바람 때문이죠. 해수면 위에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 표층 해류가 발생한다. 여기다 유추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람 때문에 해수가 순환을 하는데 그냥 북태평양 해류의 방향 정도, 그다음에 북적도 해류의 방향 정도만 기억해 줍시다. 북적도 해류는요 동에서 서쪽이고요. 북태평양 해류는 중위도 지방이고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아열대 순환이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이루어지고요. 남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구 자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리고요, 두 번째, 북쪽 대류와 남쪽 대류 같은 경우는 무역풍의 영향으로 동해에서 서로 불고요. 요거다는 밑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북반구에 있는 북태평양 해류하고요, 남반구에 있는 남극순환 해류 같은 경우는요,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밑줄 해주시면 되겠죠. 3번, 대기대순환과 해수의 표층순환의 역할은요, 지구의 불균등한 에너지 분포를 이제 균등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저희도 지역이 남는 에너지가 부족한 고緯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유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뭘 이루어진다? 복사평형을 이루어지게 하는 게 대기대순환과 해수 표층순환의 역할이 되겠고요. 결국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15도씨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엘니뇨와 사막화인데요. 엘니뇨는 뭐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죠? 한 번은 들어봤을 거야.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생긴다는 현상. 그래서 엘니뇨 그러는데 엘니뇨가 뭐지라고는 할 건데요. 자, 엘니뇨는 일단은 용어부터 볼게요. 187쪽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요, 엘니뇨는 스페인어고요. 왜냐하면 이제 엘니뇨가 생기는 지역이 아메리카 지역, 남아메리카에 있는 페루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쓰잖아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아기 예수 혹은 남자아이라는 뜻이고요. 엘니뇨 현상이 언제 일어나냐면 크리스마스 무렵에 나타나는데요. 겨울에 나타나기 때문에 아기 예수 혹은 남자아이라는 의미에서 엘 니뇨라고 붙이는 거고요. 엘하고 띄우고 니뇨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라 니냐가 있는데요. 라 니냐는요, 라하고 띄우고 니냐예요. 엘 니뇨는 남자아이였잖아요. 라 니냐는요, 여자아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엘 니뇨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현상이 라 니냐예요. 요거는 뭔지는 이따가 배워보도록 하고요. 용어는 그렇다는 거. 적도 해류랑 관련 있는 게 엘니뇨예요. 일단은 엘니뇨 하기 전에 평상시 날씨를 먼저 봐야겠죠. 정상시 한번 볼게요. 엘니뇨는 적도 부근에 있는 동태평양 해역에 있는 표층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이 있죠. 거기다 이제 밑줄을 해놓으시고요. 동쪽 지역, 태평양에 있는 동쪽 지역, 특히 남아메리카에 있는 동쪽 지역, 동태평양 지역이, 그러니까 페루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표층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돼요. 만약에 그 지역에 어떤 지역이 수온이 높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수온이 높으면은 가열되잖아요. 가열되면 공기가 상승하겠죠. 공기가 상승하면 여기가 저기압대가 형성되고 구름이 이렇게 생성되면서 비가 많이 오겠죠. 그래서 평소에는 맑은 날이니까 평상시에는 원래 맑아야 돼요. 맑아야 정상인데 엘니뇨가 생기면은 저기압대가 발생하면서 비가 많이 오게 돼요. 그래서 페루나 뭐 칠레 이런 데가 홍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되겠죠. 기상이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이고요. 무역풍의 약화로 인한 표층에서의 흐름 변화로 발생한다. 그냥 밑줄만 해놓으실까요? 무역풍이라는 건 동풍이었죠. 동쪽에서 서부 쪽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이 무역풍에 의해서 북쪽도 해류 혹은 남쪽도 해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거였잖아. 그게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자, 평상시를 보시면요, 무역풍의 영향으로 따뜻한 표층의 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자, 여기가 이제 유라시아예요. 유라시아. 유럽하고 아시아 쪽에 있는 거 있죠. 이쪽은 뭐 한반도 있고 뭐 일본이 있겠지?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왼쪽에 있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 쪽이고요. 오른쪽에는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특히 이제 북아메리카보다는 남아메리카 쪽이에요. 평소에 여기가 바다예요. 수면이고 표층 수면이에요. 동풍이 불면은 바다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이게 적도해류잖아요, 그치? 그래서 동쪽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흘러. 네, 요게 이제 평상시예요. 그러면은 바다가 이렇게 흐르면요, 여기가 열이 더 많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계속해서 뜨거운 난류니까 난류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상승되겠죠. 그래서 가열되면서 여기가 이제 상승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구름이 형성되겠죠. 그럼 이 지역은요, 가열되고 여기는 저기압대가 형성되겠죠. 여기는 반대로 공기가 이렇게 순환하는 거니까 여기는 내려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고기압대가 형성돼요. 그래서 여기는 따뜻한 공기층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림에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상승하고요. 서태평양 지역에는 상승하게 됐고 기류가 상승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는 그림인데 이제 저기압되니까 기류가 상승하면서 구름이 생성되고 구름이 생성되면은 비가 많이 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비가 오는 거예요. 정상적인 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홍수는 아니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고기압되기 때문에 맑은 날씨가 형성되겠죠. 그리고요, 표층에 있는 해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계속해서 밀려나가죠. 그죠? 그러면은 밑에 있던 차가운 물들이 여기가 물이 계속해서 빠지니까 채워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물이 채워지겠죠. 근데 차가운 바다가 아래쪽에 있던 차가운 바다가 위쪽으로 쭉 올라오는데 이 현상을 용승이라고 해요. 용이 상승한다 해서 용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차가운 해수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현상, 용승. 그러면은 위쪽에 있던 적도지방이잖아요. 따뜻한 물하고 아래쪽에 있던 차가운 물이 만나잖아. 요거 우리 앞에서 숙고할 때 했는데 조경수역이라고 들어봤죠. 한류하고 난류가 만나면은 조경수역이라고 해서 어장이 풍부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용승이 이렇게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현상 용승이 생기고 용승 현상에 의해서 어장이 풍부해져요. 조경수역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어장이 풍부해져요. 왜?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하고 차가운 물이면은 기체가 많이 녹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존산소량이 높고 그 다음에 밑에 깔려있던 부영양 물질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무기영유 같은 것들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먹이가 되죠. 그 먹이를 먹고 플랑크톤이 자라게 되고 플랑크톤은 물고기의 먹이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장이 풍부해지죠. 그래서 용승 때문에 어장이 풍부해져요. 그러면은 동태평양에 사는 페루나 칠레에 사는 어부 입장에서 어장이 풍부하니까 굉장히 좋죠. 네. 물고기들이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요 내용이요. 이게 평상시예요. 평상시. 그래서 서태평양 해역을 한번 보시면요. 표층수온이 높다 돼 있죠. 따뜻한 해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많이 몰려오니까 따뜻한 물이 몰려오니까 여기가 조금 더 표층수온이 높겠죠. 서부 지역이. 그래서 저기압이 분포해서 상승 기류 그리고 많은 비가 내리겠죠. 적당한 비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을 보시면요, 이제 하강 기류가 형성되고요. 이쪽은 이제 페루 연안 쪽이고 용승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면 될 것 같고요. 이 용승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평상시에. 그래서 용승으로 인해서 좋은 어장이 형성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조경수역 같은 어장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고기압되니까 날씨가 맑겠죠. 그리고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요. 봐봐요. 날씨는 맑고 건조하고 따뜻해, 그지? 그리고 어장은 풍부해졌으니까 살기가 되게 좋을 때잖아요, 평상시에. 그런데 이제 지구온난화가 좀 심해져요. 이게 이제 엘니뇨 발생 시예요. 그래서 무역풍이 약화가 돼. 이게 평상시였어. 평상시였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바람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쭉 불어줘야 되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특정 지역들이 계속해서 가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기압, 저기압을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압이 생성되는 걸 방해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아메리카 대륙 요 지역에 계속해서 특정 지역에서 가열이 돼. 그러면은 동풍형에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흐름이 끊기겠죠, 그죠? 흐름이 끊기면서 요 지역에서 동태평양이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상승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가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역풍이 약화가 되면서 동태평양 지역이 가열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요, 동태평양 해역 있죠? 이 지역을 보시면 용승이 약화되어 평상시보다 표층수온이 높아진다 돼 있는데 이따가 하도록 하고 위쪽을 볼게요. 엘니뇨 발생시를 먼저 볼게. 무역풍의 약화에다가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밑에다가 적도 부근에 있는 동태평양 해역의 용승이 약해지고요. 평상시보다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표층수온이 높아진다 돼 있죠. 그래서 동풍이 약화되고 특정 지역이 예를 들면 동태평양 지역이 가열이 돼. 그러면은 지금 무역풍에 의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못 흘러가잖아요. 못 흘러가고 오히려
상승 기류가 동쪽에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동쪽이 저기압대가 형성되고 여기가 구름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치? 그리고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이 흐름이 끊기니까 여기가 고기압대가 형성이 되겠죠.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치? 그러면서 바람이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평상시하고 엘니뇨하고 비교했을 때 공기 흐름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죠? 평상시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냥 쭉 이어져 가던 바람이 이번엔 끊겼어. 중간중간 끊기면서 기압대가 다르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라시아 대륙에 고기압대가 형성되고 동태평양 혹은 뭐 페루 연안, 남아메리카 지역에 이제 저기압대가 형성된 거예요. 근데 평소보다 더 가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원래 적도 지역이니까 원래 날씨가 따뜻하거나 뜨겁잖아요. 그런데 뜨거운 공기가 더 몰려온 거지, 그치? 그게 강화되죠. 평소보다 구름 양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더 많아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가 평소보다 더 많이 내리겠죠. 그래서 얘는 구름이 더 많이 생기고요. 비가 더 많이 오겠죠. 그래서 홍수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비보다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아메리카 대륙에 홍수가 발생하고요. 아까 전에 차가운 바닷물이 위에 밑에서부터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다니면서 용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가 따뜻한 물이 가득해. 여기 원래 여기서 따뜻한 물이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가득하잖아요. 그러면은 차가운 물이 잘 못 올라오겠죠. 용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장이 어떻게 되겠냐. 차가운 물에 있던 용존 산소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소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먹이가 되는 것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열대 어종들이 많이 죽거나 양이 줄어들거나 개체수가 감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생태계가 좀 파괴되겠죠. 그래서 어장이 황폐화가 되는 거예요. 엘니뇨가 생기고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동쪽부터 보시면요, 이번에는 동태평양 해역에 무역풍이 약화되면서요, 용승이 약화돼서 평상시보다 표층수온이 높아진다. 여기다 밑줄을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차가운 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오니까 평상시보다 더 뜨겁겠죠. 그래서 표층수온이 높아지고요. 표층수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기류가 더 많이 발생하겠죠. 상승기류가 발생하면서 강수량이 증가하고 평소보다 강수량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비가 더 많이 오겠죠. 이게 이제 폭우가 이루어지고 폭우에 의해서 홍수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표층수온이 높아져서 상승기류가 오른쪽에 이번에는 동쪽 지역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저기압이 됐다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서쪽 지역, 태평양의 서쪽 지역, 그러니까 유라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제 하강기류가 발생하죠. 하강기류가 발생하니까 강수량이 감소하죠. 그치? 그래서 근데 평상시에 원래는 비가 왔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비가 와야 할 시기에 비가 안 와. 그럼 어떻게 돼요? 평소보다 더 가물어지는 거죠. 그치? 그리고 여기는 폭염, 가뭄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비가 와야 될 때 안 오니까. 그죠? 그래서 하강기류가 발생하면서 강수량이 감소하고요. 그러면서 산불, 가뭄, 폭염 이런 게 생기게 되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고기압대가 여기가 형성되니까 바람이 이렇게 서쪽에서 이번에는 동쪽으로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바람들이 이번에는 동쪽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해서 표층수온이 높아지는 거고 여기는 표층수온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서부에는 표층수온이 낮아지게 되고요. 표층수온이 낮아지면서 하강기류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고기압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만 그냥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표층수온이 어떻게 돼서 기류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엘니뇨가 발생하면 용승 작용이 악화되면서 용승이 약화되면서 해양 생태계가 교란되고요. 그 다음에 어획량이 감소된다. 어장이 황폐화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엘니뇨고요. 그래서 엘니뇨 발생 시 거기다 별표 쳐놓고, 엘니뇨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생긴 대표적인 현상 중이고, 이게 한 10년, 20년 됐을 거예요 벌써 엘니뇨가. 그래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엘니뇨가 남아메리카 지역에 어디서 발생했다 이런 뉴스 많이 나오거든요. 가끔씩 겨울에 참고해 주세요.
그럼 라니냐가 뭔데요? 뭐냐는 건데요. 라니냐는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할 때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무역풍이 적당하게 불 때잖아요. 그런데 무역풍이 약화가 됐어. 특정 지역에서 가열되면서 무역풍이 끊어지고 약화됐을 때 이제 엘니뇨가 발생하는 거고, 라니냐는요,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동풍이 더 많이 부는 거예요. 풍속 이렇게 더 많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역은 더 차가워지겠죠. 그럼 이 지역은 더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떻게 돼요? 평소보다 더 많이, 이번에는 이쪽에서 저기압이 형성되니까 더 많이 비가 오겠죠. 원래 비가 오는데 정상시적인 비가 오긴 하는데 평소보다 비가 더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라니냐가 발생하면요, 이번에는 유라시아, 유럽하고 아시아 쪽에서 이번에는 홍수가 생기는 거고, 이 지역에서는 반대로 동쪽에서는 날씨가 그냥 따뜻하고 좋았잖아. 그런데 동쪽 동태평양에 있는 페루나 칠레 이쪽에서는요, 이번에는 폭염 가뭄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평상시를 기준으로 엘니뇨는 동풍이 약화됐을 때, 그 다음에 라니냐는 동풍이 강화됐을 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풍이 강화되면은 여기가 저기압, 이번에는 여기가 고기압. 그러니까 하강, 상승. 요것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라니냐 밑줄만 긋게요. 이제 라니냐는 엘니뇨에 대응되는 현상이고, 적도 부분에 있는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은 상태. 왜냐하면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동태평양은 가뭄이나 폭염이 이루어지고, 서태평양의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홍수 이렇게 생긴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평상시하고 엘니뇨 발생 시를 잘 이제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엘니뇨 시기의 해수면의 경사, 수온, 약층, 깊이 되어 있는데요. 네. 평상시에서는 주로 이제 빨간 게 온도가 높은 건데 왼쪽에 조금 많이 치우쳐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엘니뇨 발생했을 때 보면요, 동쪽에서 원래는 동쪽에 동태평양 지역에 있는 남한프레드 지역이 원래는 파랗게 돼 있잖아요. 용승에 의해서 조금 온도가 시원해져야 되는데 엘니뇨가 발생하면은 아니잖아요, 그지? 파란 게 없어지고 거의 노란 빨간색으로 채워졌잖아요. 온도가 높아졌다는 소리고, 왼쪽에 있는 서태평양 쪽을 보시면요, 빨간 게 더 확장이 됐죠, 그지? 평상시보다 더 뜨거워졌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더 폭염, 가뭄, 아니지? 폭염, 가뭄이 온다는 소리가 되겠죠. 평상시의 연직 수온 분포도 보시면요, 평상시에는 오른쪽에 파란색의 깊이가 되게 깊은데 엘니뇨 발생 시에 보시면 연직 수온의 분포를 보시면 파란색이 되게 밑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오른쪽을 보시면 돼요. 오른쪽. 그리고 빨간 게 되게 늘어나 있죠. 빨간색이. 그러니까 표층 수온이 되게 높다는 소리가 되겠지.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엘니뇨의 발생 과정은 제가 간단하게 필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3학과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해는 뭐 충분히 잘 됐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한 번만 그냥 과정만 제가 필기를 할게요. 적도 부분에 있는 동풍 계열의 이제 무역풍이 약화가 돼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특정 지역이 가열되거나 하면서 이 대기 대순환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를 방해하는 거지, 그치? 곳곳에 고기압대가 형성되거나 저기압대가 형성되겠죠? 상승기류가 생기는 부분. 두 번째, 동태평양. 해수가 이동이 약화됐고요. 표층에서 있는 해수의 이동이 약화되면 이제 용승작용도 약화되겠죠.
차가운 물이 아래에서 위로 못 올라온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동태평양 지역이 전반적으로 표충수온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제 엘니뇨라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무역풍이 약화, 그 다음에 동태평양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의 해수 이동이 약화되고 그러면 용승이 약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표충수온은 상승하고 이걸 엘니뇨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엘니뇨가 생기면요, 제 18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하나로 그냥 말씀드리면 기상이변이 확대되겠죠. 그죠? 특정 지역에서 예를 들면 동쪽 지역 같은 경우는 홍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서쪽 지역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폭염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기상이변이 확대된다는 거. 아시아에서는 가뭄이 생기고, 호주에서는 산불이 생기고, 유럽에서는 이상고온 현상이 생긴대요. 남미에서는 홍수가 생기는 등 기상이변이 확대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기상이 바뀌니까 농작물 재배지와 수확량 같은 것도 변화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생물 개체수와 서식지 변화가 유발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밑에 188페이지에 있는데요. 정리해보면요, 대기 흐름의 약화 변화도 있는데 적도 부분에 있는 서태평양 해역이 가무수량이 감소하면서 가뭄이나 산불 피해가 있죠. 서태평양 해역 밑줄에 놓으시고 가뭄이나 산불 피해 이렇게 다 밑줄에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평소보다 고온 지역이니까. 그리고 적도는요, 적도 부분에 있는 동태평양 해역, 동태평양 해역에다 밑줄에 놓으시고 밑에 있는 폭우 홍수로 인한 피해 여기다 밑줄하시면 되겠죠. 왜? 평소보다 더 상승 기류가 발생하니까. 그죠? 환경 변화 보시면요, 화살표 옆쪽에 두 번째 줄에 생물 개체수와 서식지가 변화하겠죠. 그리고 농작물 재배지와 수확량 변화 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가운데 엘니뇨가 세계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제 세계 지도가 있는데요. 태평양을 기준으로 왼쪽을 보시면요, 고온하고 건조한 지역이 되게 높고요. 서부 지역이죠. 동쪽 지역을 보시면요, 다습하고 한랭 다습한 지역이 많아지죠. 그치? 그래서 다습하다는 건 비가 많이 온다는 소리고, 왼쪽에는 건조하니까 이제 맑고 폭염이 이루어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폭염이 이루어지면서 가뭄이 발생하겠죠. 자, 이번에 사막화인데요. 사막화라는 건요, 사막 지역이 점점 넓어지는 현상을 사막화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당연히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죠. 사막화는 사막 주변 지역의 토지가 황폐해지면서 사막으로 변해가는 현상이고요. 주로 증발량이 증가하면서 강수량이 감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건조한 지역이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사막화라고 한다. 대기 대순환의 영향으로 위도 30도 부근은 항형 기류가 발달하고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막이 어디에 있느냐? 위도 30도 부근에 발달해요. 그래서 보시면요, 사막에 있는 위치가 거의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수직으로 보시지 마시고 수평으로 봤을 때, 그치? 그래서 사하라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 그 다음에 중국 쪽에 있는 몽골 지역에 있는 고비 사막, 그 다음에 이제 북아메리카에 있는 모하비 사막, 이런 것들이 다 위치가 비슷하죠. 위도 한 20에서 30도, 0에서 30도 사이에 걸쳐 있고요. 남반구로 보시면은 호주 같은 경우는 그레이트 샌디 사막, 호주도 이제 대륙의 절반 이상이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초원이나 사막 지역인데 굉장히 사막이 넓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지역을 따라서 페루나 칠레 지역을 보시면요, 남아메리카의 서쪽 아타카마 사막, 그 다음에 파타고니아 사막, 파타고니아는 여기는 칠레 쪽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위도에 걸쳐가지고 사막 지역이 많은 걸 볼 수 있죠. 왜냐면 뭐 때문에? 이 지역은 일단 기본적으로 날씨가 맑고요. 그리고 바람이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사막화. 위도 30도. 사막화의 원인은요,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자연적인 원인은요, 대기 대순환의 변화로 강수량이 감소하면서 가뭄이 지속되거나 지구 기온이 상승하여서 증발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증발량이 증가로 인해서 가물어지기 때문에 현상이죠.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인위적인 원인이겠죠. 그래서
그냥 자연적인 원인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인위적인 원인 밑줄 하시고 과잉 방목, 인간의 활동 때문이죠. 경작지 확대, 그 다음에 무분별한 산림 파괴, 뭐 아마존 같은 데 산림을 파괴하는 거, 그 다음에 과잉 방목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많이 생기고 있죠. 특히 뭐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렇게 농경 유목 민족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원을 황폐화시키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경작지 확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무분별한 산림 파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선진국이라든지 중진국 같은 데, 특히 중국 같은 데서 산림을 무분별하게 파괴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브라질 같은 데서 중진국 같은 데서는 계속해서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계속해서 산림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죠. 사막화가 넓어진다는 거고요. 사막화의 영향으로 오른쪽 위에 보시면요. 거주지 감소하고요.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 뭐 당연한 거예요. 그냥 밑줄만 그어도 되세요. 거주지 감소, 생물 다양성 감소. 농경지 줄어들겠죠. 농경지 감소하시고 농경지가 감소하면요.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겠죠. 밑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라든지 서남 아시아 있죠. 인도, 파키스탄 이쪽 있죠. 이런 데들은 계속해서 산림이 황폐화되기 때문에 또 사막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식량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뭐 방글라데시아 이런 데 있죠. 방글라데시 이런 데는 굉장히 식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데는. 세 번째, 물 부족 현상 당연히 심해지겠죠. 화천이 마르니까. 네 번째는요, 황사 현상. 요거 우리나라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나라의 황사 현상의 거의 99%는 중국에서 날라오는 황사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중국의 사막가에서 나타나는 현상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 대륙 쪽에서 원래 나무를 심어가지고 먼지가 날아오는 걸 방지해줘야 되는데 얘네가 그걸 안 해주잖아요. 그냥 계속 개발만 하고 개발만 하고 사막화는 지속되고 여기다가 나무를 심거나 숲을 복원하는 사업들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요. 우리나라가 황사 현상이 심한 대신에 일본은 그 먼지가 우리나라에서 걸러지고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오기 때문에 일본에는 같은 시기에 황사 현상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황사 현상이 중국에서 날아오는 먼지 때문이다. 그거는 숲이 황폐화되기 때문이겠죠. 5번은요. 토양 침식이 증가하겠죠. 당연히 이제 모래나 흙이 있는 지역이 많아지니까요. 토양 침식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식물이 살지 않으니까 식물이 살아야 그 지역에 있는 토양이 안정화되고 고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식물이 없으면 바람에 따라서 계속해서 모래가 날아가면서 주변 지역이 침식되겠죠. 그럼 사막화 대책을 보시면요. 산림 훼손을 막고 사막화 지역에 인공조림을 시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제 인공조림이라는 거는 산림 녹화 사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위성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감시 및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고요. 사막화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많은 국가가 사막화 방지 협약에 가입하는 등 국제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나마 황사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몽고 지역 같은 데다가 몽고에는 사막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데서 가가지고 뭐 숲을 이제 조금 나무를 많이 심고 하는 사업을 하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산림이 황폐화되는 사막화의 속도가 나무를 심는 거보다 훨씬 빠르잖아. 그리고 나무는 심었다고 해서 바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이 걸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막화에 비해서 산림복원 작업이 너무 느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황사 현상이 심해지는 거죠. 밑에 있는 미래의 지구 환경 변화와 대처 방안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 그냥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넘어가가지고요. 192에 있는 엘니뇨와 라니뇨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밑에 엘니뇨의 남방 진동 해가지고 그림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평상시를 기준으로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됐을 때, 라니냐는요 그림에도 있지만 무역풍이 강화돼가지고 차가운 해수가 더 많이 올라와 있죠. 동태평양 지역에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 딱 5분만 쉬었다가 뒤에 이제 내신 문제 풀게요. 5분 후에 이제 풀면 될 것 같고 푸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 에너지의 생성과 전환까지만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던지 아니면은 마지막에 발전하고 신재생 에너지 같이 볼게요. 아시죠?